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비결. 바빌론의 풍요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온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 온갖 보물로 가득했던 도시. 바빌론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전설처럼 바빌론이 항상 풍요로웠던 것은 아니다. 바빌론이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보여준 지혜 덕분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바빌로니아는 온 국민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친 최초의 문명국이었다. 사르곤 왕은 적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바빌론에 돌아오자마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가의 재무를 담당한 대신은 바빌론이 심각한 지경까지 몰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폐하께서 관계수로를 건설하시고 신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사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일꾼들이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따라서 장사꾼들도 손님이 줄어들어 걱정이고 농부들은 곡식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시민들이 먹을 것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르곤 왕이 물었다. 우리가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면서 쏟아부은 황금들이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이오? 재무대신이 대답했다. 바빌론에서 손꼽히는 부자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염소의 우유가 여과기를 빠져나가듯이 모든 황금이 일꾼과 장사꾼의 손을 거쳐서 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돈의 흐름이 막히고 말았고요. 대다수의 시민은 돈을 구경조차 할 수 없지만 소수의 부자들은 돈이 넘쳐날 지경입니다. 사르곤은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어렵게 입을 떼며 물었다. 몇 안 되는 부자들이 그 많은 황금을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었을까? 네, 그들은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무작정 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들인 그들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가 아닐 것입니다. 사르곤 왕이 다시 물었다. 돈을 버는 방법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주면 어떨까? 그럼 모든 백성이 부자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백성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성직자는 절대 안 되고요. 그들이 언제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있나요? 그럼 바빌론에서 어떤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줄 적임자라 생각하나? 폐하의 질문 속에 바로 대답이 있습니다. 누가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나도 잘 알고 있네. 바로 아카드가 아닌가? 그가 이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이지. 좋아. 그럼 그를 내일 아침까지 내 앞에 데려오도록 하게. 다음 날 아카드는 왕의 부름을 받아 아침 일찍 궁전에 들어왔다. 그는 이미 이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원기왕성한 모습이었다. 사르곤 왕이 말했다. 아카드, 자네가 정말로 이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가? 폐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부자가 될 수 있었나? 기회를 이용한 덕분입니다. 물론 그 기회가 저에게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시민에게 찾아온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네가 무일푼으로 시작했다는 소문도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카드, 지금 바빌론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네. 자네처럼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는 몇몇 부자들이 돈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일세. 자네도 알겠지만 대부분의 백성이 벌어들인 돈을 지키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야.
내 꿈이 뭔 줄 아는가? 바빌론을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도시로 만드는 것일세. 그렇게 되자면 이 도시에 부자가 많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부자가 되는 법, 즉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네. 아카드, 솔직하게 말해주게. 돈을 버는데 어떤 비결이라도 있는가? 그 비결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폐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르곤 왕이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고맙네.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일세. 자네가 이 일을 맡아줬으면 하는데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학교의 선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선생들이 내 땅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온 백성에게 그 지식을 가르칠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구만. 아카드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폐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 동포와 폐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눠주겠습니다. 재무대신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 지갑을 두툼하게 해준 7가지 비결을 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보름 후 왕의 명령에 따라 신중히 선발된 100명이 배움의 전당이란 교실에 모였다. 아름답게 채색된 의자들이 강단을 바라보며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아카드는 조그만 탁자 옆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 놓인 향로에서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카드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한 사람이 옆 사람을 팔꿈치로 슬쩍 찌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해야 별것 없잖아.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아카드가 강연을 시작했다. 위대한 사르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나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황금을 꿈꾸었던 가난한 젊은이에 불과했지만 황금을 벌어들이는 지혜를 깨달은 덕분에 사르곤 왕은 내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바빌론의 여느 시민보다 특별히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달아빠진 지갑이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 창고였고요. 그러나 거의 언제나 텅 비어있는 지갑이 나는 지긋지긋하도록 싫었습니다. 나는 그 지갑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 얄팍한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내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그 7가지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그 7가지 비결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얄팍한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비결이죠. 앞으로 1회 동안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에게 그 비결, 아니 여러분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치유책을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가르칠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주저 말고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기회를 가지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철저하게 새기십시오. 그때서야 여러분의 지갑에 부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씨를 제대로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바빌론의 모든 시민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지갑을 두툼하게 해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간단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부의 성전을 향해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을 떼지 않고서 어찌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비결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비결, 일단 시작하라. 아카드는 두 번째 열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내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보게, 자네는 무슨 일을 하나? 저는 서생입니다. 토판에 기록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먼. 나도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처음 돈을 벌었지. 그러니까 자네도 나처럼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지닌 사람일세. 이번에는 훨씬 뒤쪽에 앉은 혈색 좋은 사내를 가리키며 아카드가 물었다. 자네는 어떤 일로 밥벌이를 하는가? 저는 백정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키우는 염소를 사서 도살한 다음에 고기는 주부들에게 팔고 가죽은 구두 만드는 사람들에게 팝니다. 자네가 직접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이구먼. 나도 그랬지. 그러니까 자네도 나처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세. 아카드는 모두에게 어떻게 돈을 버느냐고 묻고 각각의 대답을 들은 후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황금 물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황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그 양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아카드의 질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부의 원천이라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현재 땀을 흘리고 있는 일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카드는 달걀 상인에게 눈길을 던지며 물었다. 만약 자네가 매일 아침 10개의 달걀을 소쿠리에 담아서 저녁까지 9개의 달걀만을 꺼낸다면 어떻게 되겠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쿠리가 가득 채워질 겁니다. 왜 그럴까? 매일 달걀이 하나씩 늘어나니까요. 아카드는 환한 미소를 띤 얼굴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러분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나요? 모두가 희죽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두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고 마침내는 그들의 얄팍한 지갑을 장난스레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방금 달걀 상인에게 말했던 대로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지갑에 10개의 동전이 들어있다면 9개만 꺼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금세 두툼해질 겁니다. 지갑이 안겨주는 그 묵직한 느낌이 여러분을 곧 기분 좋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 겁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렇게 우습게 생각지 마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내 얄팍한 지갑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내 지갑에서 10분의 9만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9만으로 살았지만 생활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궁핍하지 않았죠. 그때부터 돈을 훨씬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의 법칙일지도 모르겠네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쉽게 벌립니다. 그러나 지갑이 텅 비어 있는 사람에게는 황금마저도 피해서 달아납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과 멋진 옷, 맛있는 음식처럼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고 이내 덧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황금과 땅과 양떼처럼 끊임없이 수입을 보장해주는 알찬 재산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에서 꺼내 쓰는 돈은 첫 번째 것을 주겠지만 지갑에 남아있는 돈은 두 번째 것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지갑에 있는 10개의 동전 중 9개만 써라입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들끼리 논의해 보십시오. 이 비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탄 없이 그 문제점을 제기하십시오. 두 번째 비결, 지출을 관리하라. 어제 강의가 끝난 후 내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몽땅 써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10분의 1씩이나 저축할 수 있겠느냐?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아카드는 이렇게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물었다. 어제 여러분의 지갑은 어땠습니까? 몇 사람이나 빈 지갑이었죠? 우리 모두가 빈 지갑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양의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지갑이 얄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지출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 불가피한 지출은 수입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지출과 여러분의 욕구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욕구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수록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욕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에는 내 힘이 부치기 때문이고요. 내가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즐겨봤자 얼마나 즐길 수 있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남은 공간에는 어김없이 잡초가 자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감을 찾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욕망이 얼굴을 내밉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정작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욕망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지혜롭게 처신한다면 줄일 수 있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동전 한 입까지 100%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살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써서라도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를 톱판에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수입의 구할만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신중히 골라내시고요.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지워버리고 잊으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요. 한낱 쓸데없는 욕망이라 생각하세요. 수입의 90%만으로 예산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살찌워줄 나머지 10분의 1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욕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수입의 일할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수입의 구할로 짠 예산에 맞춰 생활하십시오. 그때서야 여러분의 지갑도 두툼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카드가 이렇게 말하자 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저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 세상에 널려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꽉 짜여진 예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 것들은 즐길 수 없다면 결국 노예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의무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노새가 아닙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아카드가 이내 대답했다. 이보게, 자네 예산을 누가 짜는가? 그거야 당연히 제가 짜죠. 만약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 노새가 스스로 짐을 꾸린다면 보석과 황금덩이와 값비싼 용단을 먼저 생각하겠나? 아니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먼저 챙기겠나? 예산을 짜는 목적은 지갑을 살찌우기 위한 것일세. 자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먼저 장만하고 그렇게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욕망을 채우는 합리적인 삶을 위한 것일세. 덧없는 순간적인 욕망을 애초부터 제거함으로써 자네에게 가장 소중한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일세. 어두운 동굴을 밝혀주는 횃불처럼 예산은 지갑에서 구멍난 곳을 보여주면서 그곳을 막도록 해주는 것일세. 한마디로 예산은 자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출하도록 관리해주는 보호장치인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아카드는 학생들에게 눈길을 돌리며 결론지어 말했다. 이제 얄팍한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두 번째 비결을 정리해 봅시다. 수입의 90% 내에서 예산을 짜십시오.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삶을 즐기십시오.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 말입니다. 예산이 여러분의 지출을 관리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비결, 돈을 굴려라. 이 강의를 시작한 지 오늘로 벌써 사흘째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약간 두툼해졌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벌어들인 돈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출을 관리하라고 말했고요. 오늘은 그렇게 모은 돈을 굴려서 늘려가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갑이 두둑해지면 그 자체로도 뿌듯한 기분이 됩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축해서 모은 돈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셋째 날 아카드는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투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내 첫 투자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한 푼도 건질 수 없었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가르라는 방패 상인에게 돈을 구워주고 첫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한 번씩 해외에서 들여오는 청동을 사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해에는 충분한 청동을 사들일 자금이 부족했던 까닭에 그는 여기저기서 돈을 꾸었습니다. 그는 신용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패를 팔아 번 돈으로 착실하게 이자를 갚았죠. 나는 그에게 이자를 받을 때마다 그 돈을 그에게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내 자본은 나날이 늘어났고 이자까지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그때 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욕망을 채웠다면 그때의 만족감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겠지만 내 재산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내게 한없는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재산은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중하게 투자한 수입원,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의 지갑을 불룩하게 채워주는 황금 물줄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수입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요. 일을 할 때나 멀리 여행을 즐길 때도 지갑을 꾸준히 채워주는 수입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수입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입원이 하루에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엄청난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내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본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투자 액수도 늘어났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흘러들어오던 황금이 여러 줄기에서 흘러들어오면서 내 지갑은 하루가 다르게 불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얼마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돈이었고요. 그러나 적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다시 돈을 벌어주었고요. 그야말로 황금사슬을 이룬 거죠. 급기야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모이면 그때부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것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은화 10개를 대금업자에게 맡기며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적절한 이자를 붙여 그 돈을 적절한 곳에 투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금업자는 농부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4년마다 원금의 2할 5푼을 이자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돈을 아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둔 것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원금에 합해달라고 요청했고 대금업자는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농부는 대금업자를 찾아가서 그 돈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금업자는 이자가 복리로부터 은화 10개가 31.5개로 불어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농부는 무척이나 기뻤지만 아들에게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 그 돈을 다시 대금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이 50살이 되었을 때 농부가 세상을 떠나자 대금업자는 모두 167개의 은화를 아들에게 청산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50년 동안 이자에 이자가 붙어 거의 17배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들이 새끼 양을 낳듯이 돈으로 돈을 낳으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계속해서 채워줄 수입원을 만드십시오. 네 번째 비결, 돈을 지켜라. 아카드는 넷째 날에도 정시에 강의실에 도착해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했다. 불행을 안겨주는 신은 반짝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악한 신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갑 속의 황금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그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돈이라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께서 여러분에게 큰 돈을 안심하고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황금을 가진 사람은 유혹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여러분에게 커다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친구나 친척까지도 그럴듯한 제안으로 여러분에게 투자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1원칙은 원금의 안전성입니다. 커다란 수익을 약속하더라도
원금이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투자는 결코 현명한 투자가 아닙니다. 실패의 대가는 원금의 상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모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원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곳을 찾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실패의 좌절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를 따져보시고요.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 사업의 위험성을 따져보십시오. 나는 첫 투자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페니키아로 여행을 떠나는 벽돌 상인 아즈무르에게 1년 동안 힘겹게 모은 돈을 맡기며 희귀한 보석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보석을 팔아 남은 이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고요. 그러나 페니키아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아즈무르에게 싸구려 유리 조각을 희귀한 보석인 양 팔았던 것이죠. 결국 첫 투자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나는 그것에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벽돌 상인에게 보석을 사달라고 부탁하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습니까? 그 실패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 교훈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한 곳을 결정할 때 여러분 개인의 지혜를 지나치게 과신하지 마십시오.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해요. 훌륭한 조언은 당신이 투자하는 돈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언을 받아들여 실패하지 않는 것만으로 조언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게 해줄 네 번째 비결입니다. 두둑하게 채워진 지갑을 지키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원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에, 언제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 또 적정한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비결, 당신의 집을 가져라. 수입의 구할만으로 삶을 꾸려간다면, 게다가 그 구할에서 일정한 몫을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재산을 눈덩이처럼 신속히 불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카드는 5번째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다. 바빌론 남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하지만 여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화초를 키울 공간조차 아내에게 허락할 수 없는 비좁은 오두막일 뿐입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먼지가 풀썩대는 길에서 노는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깨끗한 땅에서 뛰놀 수 없고 아내가 가족을 위해 화초와 채소를 키울 수 없다면 어찌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무화과 나무에서 자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면, 내가 키운 포도나무에서 새콤한 포도를 따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겠습니까? 내 집과 내 집터, 이처럼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뿌듯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저절로 생길 것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집을 마련하십시오. 위대한 사르곤 왕께서 바빌론의 성곽을 얼마나 많이 넓혀 놓았습니까? 바빌론 내에는 아직도 개간되지 않은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고요. 집과 땅을 사들일 돈이 없다고요? 물론 한 푼의 돈도 없다면 곤란하겠지만
여러분이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액수의 적정한 몫을 준비해두고 있다면 어떤 대금업자라도 부족한 돈을 기꺼이 빌려줄 것입니다. 집이 완성된 후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던 집세 정도를 대금업자에게 지불한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어엿한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재산세만 납부한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재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빨기 위해 강가로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아내는 양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와 화초와 채소에 뿌려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여러모로 이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허리를 휘게 만들던 임대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생활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고요. 당신만의 집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5번째 비결입니다. 6번째 비결.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다음 날에도 아카드의 6번째 강의는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은 갓난아기로 태어나 늙어서 죽게 마련입니다. 삶의 행로는 그런 것입니다. 신께서 그를 천국으로 일찌감치 부르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적절한 수입원을 마련해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갑자기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될 때 남은 가족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대비해 두는 것도 마땅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전보다 못할 때도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법칙을 깨우쳐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늙은 후에도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비밀리에 재산을 묻어둘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곳이 발각된다면 도둑의 전리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방법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집을 사거나 땅을 사두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미래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올바로 판단해서 제대로 선택한다면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적절한 값에 되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돈을 대금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액수를 조금씩 불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대금업자가 지급하는 이자는 원금에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안산이라는 한 신발 상인이 있었습니다. 안산은 8년 동안 매주 은화 2개를 대금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안산은 최근에 그 돈을 찾았는데 얼마나 되었을까요? 안산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4년마다 이할 오픈의 이자가 붙었던 까닭에 처음에 2개의 은화로 시작했던 것이 1040개의 은화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만약 안산이 그 돈을 다시 12년 동안 대금업자에게 맡긴다면 그리고 예전처럼 매주 은화 2개씩을 정기적으로 맡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략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무려 4000개의 은화가 됩니다. 이 정도라면 여생을 편안히 지낼 만한 돈이 아닐까요? 정기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놀라운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첫날 말한 대로 여러분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두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1은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씨앗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미래에 언젠가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의 친목단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약간의 돈을 각출해서 모아두고 어떤 회원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가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목돈을 보장해주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무척이나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합니다. 이 방법을 운영하자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을 운영하는 단체가 왕의 옥좌처럼 안정되고 견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방법이 제도화될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적은 돈이 모여서 세상을 떠난 회원의 가족에게 안락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넉넉한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라도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조금씩 모아서 큰 돈을 만드십시오.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가장을 잃은 가족에게 남은 것이 얄팍한 지갑뿐이라면 그야말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6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7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오늘은 얄팍한 지갑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줄 가장 중요한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내 앞에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황금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카드는 7번째 강의, 즉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친구가 내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죠. 그 친구의 대답이 걸작이더군요. 이마에 땀이 솟도록 열심히 일하지만 봉급만으로 지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금업자에게 그런 사람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항상 돈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게 빌린 돈을 어떻게 되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결국 자네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게로구먼. 그렇다면 자네는 돈 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젊은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6번씩이나 주인을 찾아가 봉급을 올려달라고 졸라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끈질기게 졸라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의 순진한 생각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죠. 방법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돈을 더 벌겠다는 열망은 칭찬받아 마땅한 열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취에 앞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두루뭉술한 꿈은 허망한 열망일 뿐입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헛된 망상일 뿐이고요.
그러나 금화 5잎을 가져야겠다는 꿈을 가질 때 이런 구체적인 꿈은 여러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금화 5잎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성취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사람은 금화 5잎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아니면 비슷한 방법으로 금화 10잎을 벌어들이지 못하겠습니까? 나중에는 20잎, 먼 훗날에는 1000잎의 금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을 조금씩 깨달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거고요. 이처럼 조그맣지만 구체적인 꿈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꿈을 성취하는 방법부터 착실히 배우십시오. 큰 돈을 벌어들이는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세요.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 나중에는 큰 돈이 되듯이 여러분도 하나씩 배우면서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또한 꿈은 소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꿈이 지나치게 크다면 도저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해내기 힘든 꿈이라면 그 꿈은 좌절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직업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돈 버는 능력도 자연스레 키워질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가난한 필경사였습니다. 하루에 몇 푼의 돈을 받으면서 토판에 글을 새겨야 했죠.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은 토판을 작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필경사가 되겠다. 그 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내 일에 흥미를 가질수록, 내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할수록 내 성과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루에 나보다 많은 토판을 작성하는 필경사를 찾아보기 힘들었죠. 내 능력이 나아지면서 그에 따른 보상도 있었고요. 내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인을 6번씩이나 찾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반드시 찾아다니며 배우십시오.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석 세공사라면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닌 세공사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떤 연장을 사용하는지도 눈여겨보십시오. 법률가나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세요. 상인이라면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세요. 인간의 삶은 언제나 변하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게 마련이고요.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니, 앞장서서 변화를 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죠. 고인물은 필연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십시오. 첫째, 빚이 있다면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갚아야 합니다. 현찰이 없다면 불효불급한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둘째, 무엇보다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되십시오.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유언장을 정확히 작성해 두십시오. 그래야 신의 부름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이 남긴 재산이 분란 없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능력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존중해 주십시오.
이제 얄팍한 지갑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줄 7번째 비결을 정리해 봅시다. 능력을 키우십시오. 언제나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셔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도록 행동하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신중하게 선택한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7가지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오랜 삶을 살면서 터득한 비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강연장을 나서는 순간 곧바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바빌론에는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많은 황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의 황금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자,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7가지 비결을 곧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이 강연장을 나서는 순간 7가지 비결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바빌론의 모든 시민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세요.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는 7가지 비결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당신의 지갑에도 돈이 넘쳐 흐를 것이다. 첫 번째 비결, 일단 시작하라. 두 번째 비결, 지출을 관리하라. 세 번째 비결, 돈을 굴려라. 네 번째 비결, 돈을 지켜라. 다섯 번째 비결, 당신의 집을 가져라. 여섯 번째 비결,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일곱 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